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고 올해 전망은 어떠한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경제 지난해 연간 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몇 차례 코로나 대유행도 있었고 앞서서는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연말에도 나왔었는데 예상을 네네. 좀 뒤집은 것 같아요. 이 네. 마이너스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와서 예. 저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참 앞으로 이제 성장률이 더 기대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4.0% 정도, 그러니까 4% 정도 성장을 했는데 예. 11년 만에 이제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요한 원인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났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이제 4분기로 본다 그러면은 한 그 1.7% 전분기 대비해서 한 1.7% 이제 상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민간 소비가 좀 살아났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건설 투자도 좀 살아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저효과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그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좀 발생했다라고 네.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좀 늘어나면서 예. 추경의 영향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 성장률 4%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부도 이번 성장률 수치에 대해서 G20 선진국 중에서 네.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항목별로 좀 보면 성장세가 어땠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설 투자 부분에서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2.9% 증가를 했고요. 예. 또한 수출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 대비해서 한 4.3% 증가를 했는데 이게 연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수출이 한 9.7%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소비도 이제는 전 연도 대비해서 연간 한 5.5%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 본다 그래도 굉장히 좀 늘어난 부분이 예. 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의미를 좀 찾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잘 했는데 그 경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G20 국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4% 성장 굉장히 의미를 좀 둘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GDP 이제 대비인데 이제 G20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대비를 봤을 때 19년도 GDP를 한 100으로 이제는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103.1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주요 선진국들을 비교한다 그러면 미국이 102.0, 그다음에 호주가 101.3, 우리보다 더 낮아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97.8, 일본이 네. 90.2. 그러니까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 규모가 아니라 예.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좀 성장을 했다. 이런 점에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성장이 올해도 이어질지 또 이게 관건이잖아요. 네네.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른 주요국들 성장이 굉장히 둔화하고 있고 네. 공급 부족은 여전하고 물가 맞습니다. 상승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지금 정부는 3.1%로 잡았거든요. 네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나오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망 그 병목 현상이 아직 해결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아직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한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미국이 이제 긴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신흥국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금리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는 이번에 좀 4%가 나왔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소비가 좀 4분기에 살아났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돌아선 건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간 소비 쪽에서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과연 정부의 목표대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 갈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거리두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적인 이런 그 사회 위축이 된다 그러면 뭐 목표치에 못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변수가 여전히 좀 존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의 긴축 이야기 네. 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제 이틀 동안 열리거든요. 미국의 맞습니다. 이제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강력한 양적 긴축에 대한 메시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시장에서 정말로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FOMC 회의에서는 사실 점도표는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네. 이거에 대한 점도표는 나오지 않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파월 의장이 말 그대로 의사 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회의로 이제 기자회견이 좀 나올 텐데 이 기자회견 목소리에서 과연 매파적 발언이 어느 정도 세게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강도가 셀 것이냐 이거에 좀 관심을 좀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간으로 25일에서 26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열리게 되고요.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금리가 상승될 것인가 시장에서는 한 4회 정도 보고 있는데 예.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뭐 5회도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금리의 이번 연도에 단행이 될 것인가도 관심사고 예.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투자자라면 369 우리가 369 게임 있잖아요. 예. 369 12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369 12 이렇게 해서 이제 금리를 4번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춰서 아마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4번인데 그 사이에 한 번은 어느 시점쯤이 될까요? 5월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5월쯤에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 만약에 5번 올린다 그러면 예. 그래서 5월쯤으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로 그 시기에 금융시장은 출렁이거든요. 그 전달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뭐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초미의 관심사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원자재 가격이 뛴다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되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이 네.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전해 주시죠. 실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사실 그렇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9%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론에 따르면요, 외신에 따르면은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처음 있던 일이라고 이제는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게 그렇게 안 좋았을 때가 이렇게 큰 변동성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올라서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성 장세이면은 네. 신흥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예.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이제 변수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첫 번째로는 이제 FOMC 회의 이거를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이런 어떤 실적들도 보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제는 금융시장 특히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미국을 둘러싼 뭐 대내 대외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15억 원이 넘는 고가 단독주택 매매 있죠. 네. 이 건수가 지난해 통계집계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앞서서 정부가 사실 1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이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실제 19년도에 그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좀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거래 건수가 15억 이상의 서울 이제 단독주택 건수가 그때 이제는 1,800건으로 해서 좀 줄었는데 예. 뭐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가 19년도에 빠졌다가 다시 한번 뭐 2,000건이 계속 넘었고 돌아왔네요. 네. 작년에만 한 2,774건이 됐으니까 예. 역대 최고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역시나 돈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집을 구입하려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사례인데 이제 역삼동에서 300억 되는 이제는 예. 단독 주택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큰 집, 만약에 비싼 집은 계속 오르게 되고요. 예. 이제는 싼 집은 더 떨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 주택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가상시장, 가산 자산도 마찬가지고 양극화 시장이 계속 보이고 있는 시장이 좀 안타깝다.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말 그대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아까 뉴스에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양극화가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뭐 주택 시장에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고가 단독주택을 뺀 이제 주택 그냥 일반적인 매매 시장은 네네. 거래 가뭄을 겪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사실상 거래가 실종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대출 규제도 있고 금리도 맞습니다. 인상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고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진 탓일까요? 그렇죠. 지금 거래가 되는 걸 보면요, 대부분 이제는 급매물입니다. 아, 예, 급매물 빼고는 사실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통계를 보고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지금 확실히 본다 그러면은 돈줄 옥죄기를 하고 있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 안 되고 있고요. 면세점 이제 집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너무 고점 아니겠느냐 이런 어떤 시장의 판단도 있고 그 무엇보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실수요자 중심들도요. 실수요자분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관망을 하고 대선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실제 뭐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도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집값이 1월 상승률을 봤더니 0.28%거든요. 예. 상승은 했죠. 상승을 했지만 상승률이 확 줄어든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 이게 20개월 만에 말 그대로 최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계속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